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5년 우리가 3회죠. 기사 마지막 전력공학 회차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같이 봅시다. 21번 그림과 같은 지지점에 A, B, C에는 고저차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점이죠, 지금. 이때 경간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선되었는데 그때 이도는 12cm였던 상태였대요. 이때 지지점의 B점에서 지지를 하는 전선의 그 어떤 금고류가 풀리면서 이렇게 선이 추락이 됐답니다. 이때 이도가 D가 됐대요. 이 D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 그림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처럼 풀면 안 되고요. 그냥 요 그림 딱 나오는 순간 요 값의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12cm를 D1이라고 하고요. 추락한 요놈 D를 D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조건에서는 이 단위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 떨어지기 전과 떨어지고 나서의 전선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 요 조건이 없더라도 이 조건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추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선이 이제 하기 전에 그 전선의 실제 길이는 변하지 않은 거죠.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S, B와 C 사이의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제 길이는 떨어지기 전에를 L1이라고 하면 떨어지고 나서를 L2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L1, L2가 이제 L1, L1이 있었으니까 떨어지기 전이죠. 2배 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S 플러스 3S의 8D 제곱이 되잖아요. 이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배의 L1은 L2가 되네요. 그럼 2배의 S 플러스 3S의 추락 전의 이도를 8D1이라고 해볼게요. 요거의 제곱은 자, 요 L2는 경간을 2로 잡아야죠. 그래서 2S 플러스 그 다음에 2배의 3S의 8D2의 제곱이죠.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해보면 2S 플러스 3S의 2배의 8D1의 제곱은 2S 플러스 2배의 3S의 8D2의 제곱이죠. 어차피 요 놈들은 사라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무슨 값이에요? 요 D2니까. 그러면 D2의 제곱은 그쵸?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얘는 3S의 2배의 8D1의 제곱이니까 요놈 가만히 두고 요놈 내리고 요놈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2배의 3S에 그 다음에 요놈 8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오렇게 없어지네. 그럼 결과적으로 D2의 제곱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4죠. 4의 D1의 제곱이죠. 결론적으로 D2는 여기 루트 씌우면 되죠. 2배의 D1이 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림 딱 보자마자 요 2도의 몇 배? 2배 된다. 그러므로 이제 12cm니까 2배 하면 24가 되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이런 거는요, 그냥 버려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조건을 갖고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먼저 선간 전압, 역률, 손실, 전선의 중량과 배전 거리가 같다고 했을 때 단상 이선식과
삼상 삼선식의 전력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서 삼상과 단상의 비를 물어본 거예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보긴 보는데 좀 그냥 확인만 해주셨으면 해요. 먼저 전선의 중량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단상 2선식일 때에는 결론적으로 2배의 전선의 가닥수가 2개죠. A1은 이제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이므로 가닥수는 3개의 면적의 길이가 되죠. 이때 어차피 지금 뭐예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L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없어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1분의 얘 내리면 A3는 뭐예요? 3분의 뭐 2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우리가 아는 저항은 로 A분의 L로서 전선의 길이와 뭐한다? 면적과 반비례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놈은 R3분의 R1을 만족하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야죠. 반비례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R3분의 R1은 3분의 2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이걸 갖고 전력 손실을 매칭시킵니다. 전력 손실도 지금 같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상 2선식은 이 I1 제곱의 R1은 3상 3선식, 이번에 선이 3개니까 3 I3의 제곱의 R3죠. 이때 I3분의 I1의 제곱이죠. 이건 내린 거죠. 이거 내렸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놈 이제 내리는 거죠. 요 놈 내리면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요 놈 요렇게 내리면 즉 요 놈 내린 거죠. 요 놈 R1분의 뭐가 된다? R3가 됐는데 문제는 위에서 보세요. R3분의 R1이 3분의 2니까 지금 R1분의 R3가 내려온 거죠. 요것은 2분의 3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3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I3분의 I1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 날아가면서 2분의 3을 만족하죠. 그쵸? 그럼 이제 공급 전력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P33라고 해보고요. 요 놈을 P12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때 요 놈은 루트 3의 V의 I3고요. 요 놈은 V의 뭐다? I1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VV는 날라가죠. 루트 3분의 I3가 2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루트 3분의 1에 요놈 위에 있고 2분의 3이니까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2분의 루트 3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인데 이거를 지금 그쵸?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버려. 그쵸? 23번 보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한번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별 뭐가 된다? 특징됩니다. 첫 번째가 중성점 접지고요. 우리는 3개만 비교할 줄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비접지, 두 번째가
소 리액터 접지 마지막 직접 접지 됩니다. 첫 번째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라고 해볼게요. 비접지 작다. 직접 접지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 리액터. 직접 접지 최대가 되고요. 이때 보호 개전기에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 건데, 얘네들은 비접지나 소 리액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히 동작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직접 접지 뭐냐면 확실하죠. 시원시원해 사고가.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의 유도장애라고 해볼게요. 비접지 작습니다. 이 지락전류가요, 통신선의 유도장애랑 관련이 있습니다. 소 리액터 최소가 되는데 보통 작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 가장 크죠. 과도 안정도라고 해볼게요. 고장났을 때 연속운전의 정도인데, 비접지나 소 리액터 보호개전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견디게 합니다. 연속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좋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직접 접지 바로 정전이므로 나쁘다죠.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이 상승이라고 할게요. 비접지 루트 3배, 소 리액터 루트 3배 이상, 직접 접지 최저입니다. 그래서 절연 레벨을 결정할 때 비접지 풀 절연해줘요. 전절연. 직접 접지도 풀 절연, 전절연. 그러니까 소 리액터 전절연, 직접 접지 단절연, 저감절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이제 내용은 좀 그냥 좀 저기한데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네. 바로 가보면 4번에 보면 보호개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는 건 좋지만 과도 안정도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그쵸? 네. 자,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그 값이 항상 1 이상의 것. 자, 일단은 이제 부등률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부등률. 자, 이 부등률은 변압기는 한 대고요. 다수의 수용가의 전력을 부담할 때 이 부등률이라는 걸 적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부등률은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킬로와트입니다. 뭘로?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 거고요. 신기하게 부등률은 률인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요. 항상 1보다 이제 크거나 1인 이제 1 이상입니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항상 1 이상의 것은 뭐다? 부등률이 됩니다. 네. 25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자, 여기 키워드예요. 환상선로. 단락보호인데,
환상이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 거리 계전기. 여기서 환상선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전원이 있으면 이 전원과 부하를 루프화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루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를 인출해서 부하의 전력을 부담합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고가 나더라도 여기서 전력을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 얘기 나오면 방향 기억해 주면 돼요. 네. 다른 거 더 볼 게 없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6번.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그 양과 관계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는 뭐하니에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호계전기에 동작 시간 또는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순환시라고 그래요. 자, 이 순환시는 조건이 맞으면 즉시 동작합니다. 예, 제가 그냥 설정한 값이 맞으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버리고 바로 잘라버리고요. 두 번째가 정한시예요. 이것은 이번에는 조건이 맞으면 일정 시간 후 동작합니다. 세 번째가요. 반환시예요. 이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고요.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깁니다. 예, 이러한 계전기를 반환시 계전기라고 하고요. 네 번째, 반환시, 정환시예요. 앞에 거부터 해석하면 돼.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를 띠다가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정환시 특성을 띠는데 그냥 제일 긴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죠. 그래서 돌아와 보면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하죠. 뭐예요? 순환시 계전기죠. 자, 27번.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GCB용 가스 뭐죠? SF6 가스죠. 예, 그래서 요건 조금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SF6 가스의 성질이죠. 첫 번째가 이 가스 무색, 무치, 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연성 가스예요. 아예 불이 붙지 않습니다. 가스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인체에 무해하고요. 불연성이에요. 불이 안 붙어. 세 번째가요. 절연 내력이 큽니다. 요 점은 아주 메리트 있어요. 요 점을 이용해서 소형화 시킬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소호 능력이 우수해요. 일반 공기의 100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 SF6 가스를 이용한 우리가 GIS 설비라고 그래요. 그쵸? 첫 번째가 소형화할 수 있어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죠. 네.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GIS 설비는 이렇게 수전 설비를 금속재 외암 안에다가 SF6 가스를 집어넣고 여기에다 수전 설비 때려 넣습니다.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신뢰성이 높아요. 애초에 이제 사람의 접촉 우려 전혀 없고요. 가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불이 안 붙고. 하지만 다 좋은 거 아니죠.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한랭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랭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죠. 여러분들이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36번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좀 세모치지만 흔한 문제는 아니죠.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내장 기기가 아닌 건데 주로 이제 개폐 장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주변 악기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GIS 설비 이거 얘기한 건데 주변 악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확인만 하지만 나중에는 개폐 장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28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상전압 방호 장치가 아닌 건데 이것도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 예. 제가 적었네. 여기. 자, 우리 보면 뭐냐면 이상전압 방호 장치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거기 보면 가공지선 있죠. 요놈은 우리가 뇌격 시에 뭘 보호한다? 전선로를 보호하죠. 그래서 모든 지지물의 최상부에는 뭐가 있다? 가공지선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위에 꽃갈콘이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리고 피복이 없는 선 하나가 이렇게 또 지나가죠. 낙뢰가 떨어졌을 때 아래의 것 대신 맞아주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 거기 보면 피렉이죠. 예, 요것은 이제 뇌격 시에 뭘 보호한다? 기계기구를 보호하죠. 말이 기계기구지 사실상 변압기 보호하고요. 세 번째 보면 거기 서지 흡수기 있죠. SA. 서지 흡수기죠. 예, 이것은 개폐 서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지 흡수기는 조금 회로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장치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V12가 이상전압을 발생해요. 참 좋은 차단기인데. 그리고 V12 2차측 변압기가 몰드형 변압기면 요 사이에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V12 2차측, 몰드형 변압기 1차측. 예.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방전 코일, 요 놈은 이제 DC죠. 그래서 이 콘덴서 회로의 부속 설비죠. 네. 요 놈은 역할이 콘덴서 회로는 개방하더라도 잔류 전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인체의 감전 사고를 방지하죠. 그래서
3번이죠. 자, 29번.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이제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죠. 자, 이거 좀 개폐 장치라고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고 이렇게 접점이 있고 전선이 있대요. 자, 여기 이제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빨간색을 우리는 접점, 그리고 요 보라색 요 놈이 접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선에 전류가 진행을 하면 접점과 접촉자가 닫혀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우리는 뭐한다? 차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과 접촉자 간이 열리면서 요 사이에 뭐가 튄다? 아크가 튑니다. 첫 번째가 요걸 기억하면서 단록이에요. 요걸 우리는 DS라고 하죠. 이놈은 아크를 소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부하 전류만 뭐 할 수 있다?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가 유입 개폐기예요. 개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거를 OS, 오일 스위치라고 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에다가 추가적으로 부하 전류까지 능력을 줍니다. 이때 단록이는 좀 밑에 썼어야 되는데 여기다 좀 쓸게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 등을 위해서 회로의 접속 변경 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개폐기는 주로 정전 구간 축소 목적으로 사용돼요. 세 번째가 차단기죠. 우리가 한 차단기 10이죠. 서킷 브레이커로서 위에서 언급드렸던 무부하 전류, 부하 전류, 그리고 고장, 다른 말로 사고 전류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부하 전류 차단이 안 된대요. 누구예요? 단록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 피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죠. 자, 요놈,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죠. 우리. 첫 번째가요. 피레기는 상용주파. 무슨 주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피레기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되고요. 한전 전원에서 방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돼요. 충격 전압이 가해졌을 땐 빨리 방전을 해줘야죠. 세 번째가요. 피레기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피레기 제한 전압이 낮아야 돼요. 이럴수록 절연의 레벨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속류의 차단 능력이 커야 합니다. 속류의 뭐가 커야 된다? 차단 능력이 커야 되죠.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충격 방전 개시전압 낮을 거 맞고요. 아니죠. 2번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어떻게 된다? 이제 높아야죠. 2번 틀렸네요. 31번 이거는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합니다. 연료 소비량을 줄인대요.
바로 뭐냐면 이코노마이저, 절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열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보일러의 급수를 우리가 뭐한다? 가열해주죠. 화력발전의 핵심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가급적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하다 남는 폐열을 활용해갖고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높여줘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예, 이제 역할이 바로 절탄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잘 물어보죠. 발전공학 문제로. 32번 보면 초호각의 역할이죠. 요거 좀 지워보면 기본이죠. 예, 보편적으로 이제 애자련의 보호죠.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애자련의 보호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 아킹온, 아킹링, 소호각, 소호환. 이걸 초호라고도 해요. 초호각, 초호환. 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이상전압, 즉 뭐다?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요놈은 이상전압, 즉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고요. 또 하나가 애자련의 전압 부담의 균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탑의 팔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애자를 이렇게 이어서 일련의 하나의 애자로 쓴 거죠. 요걸 우리가 애자련이라고 하죠. 이때 요 양단에 이렇게 갓바를 씌워주죠. 그래서 낙뢰가 떨어졌을 때 요 애자련을 보호하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애자를 이으면 이 일정 어떤 이 지점의 애자는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애자는 전압 부담이 최대가 되고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의 이 애자는 전압 부담이 최소가 되죠. 이것을 균등화하는 데도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초호각의 역할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딱 봐도 뭐예요? 섬락에 따른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요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33번. 다음 중 코로나 손실과 관계가 없는데요. 조금 그냥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관련이 없는 놈이 하나 있죠. 자, 일단 저도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손이죠. 요거를 우리는 피크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것을 P라 한다면 델타에 241에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에 ED에 스몰 d에 E 마이너스 E 제로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여기서 그냥 얘네들이 뭔지는 다 안 쓸게요. 요 델타 상대 공기 밀도죠. 이 관련이 있죠. 다음에 F 전원주파수 관련이 있죠. D 선간거리입니다. 관련이 있죠. 여기서 요 소문자 D는 전선의 직경이고요. 요 놈이는 선로의 대지전압 상전압을 말하고 이 제로는 코로나 개시전압을 말하죠. 이때 관련이 없는 건 연가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죠. 이때 여러분들 하나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하나랑요. 식을 물어보면 아래가 묵직하고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조금 이제 비추천합니다. 이렇게 식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비추천하고 34번 파동 임피던스가 Z1이 600, Z2가 1300이고요. 지금 선로에 파고 2완에 900kV의 전압이 입사됐다면 반사파 전압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자, 보편적으로 요걸 우리는 진행파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Z1의 크기를 갖고 Z2의 크기를 갖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Z1의 가공 임피던스를 갖는 전선이 있고요. Z2의 지중 임피던스를 갖는 전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때 이 접속되는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 변이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공과 지중의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이유는 전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선로의 낙뢰가 이렇게 EI라고 해볼게요. 입사되면 이 지점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투과전압과 다시 이 점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반사전압이 나타납니다. 이걸 해석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가 투과전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투과전압을 ET라고 하고요. 반사전압이든 투과전압이든 Z1 플러스 Z2고요. 투과전압은 여기를 얘기하죠. Z2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Z2에다가 몇 배? 2램에 2배 해주자. 이건 이제 투과라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정말 유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입사전압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 Z1, Z2는 상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계산을 해본 이 값을 우리는 감마, 요걸 뭐라고 한다? 투과계수라고 하고요. 결국엔 투과전압은 투과계수에 뭘 곱하면 된다? 입사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반사전압이에요. 무슨 전압? 반사전압. 요거를 저는 이 R이라고 했고요. 투과전압이든 반사전압이든 Z1 플러스 Z2고요. 반사는 이쪽을 기억해서요. 이쪽으로 진행하죠. 그러니까 Z2에서 Z1을 빼주고요. 여기에 입사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Z1, Z2가 역시 상수기 때문에 요 값을 미리 계산해 놨는데 요걸 우리가 베타 반사계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반사전압은 반사계수에 입사전압을 곱하면 되죠. 세 번째가 무반사 조건이에요. 지금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뭐예요? Z1과 Z2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같았으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Z1과 Z2를 매칭시켜주면 무반사 조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사전압 물어본 거죠? 반사전압은 Z1 플러스 Z2에 Z2 마이너스 Z1에 입사전압 가면 되죠. Z1이 600이고요. Z2가 1300. 1300 마이너스 600에 입사전압 900이죠. 두들기면 330 나옵니다. 틀리면 안 되죠. 35번.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 여러분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아이고. 우리가 매설지선이죠. 네. 무슨 지선? 매설지선. 요 놈은 철탑의 탑각 또는 접지 저항을 저감하여 뭘 방지한다? 역섬락을 방지하는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송전선로의 섬락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너무 대충 그렸나? 애자련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때 선로에 만약에 가공지선이 아닌 낙뢰가 선로를 직격하면 뇌는 맞은 지점을 양분해요. 전선을 통해서 애자 쪽에서 섬락을 일으키면 이걸 우리가 송전선로의 섬락이라고 그래요.
역섬낙은 반대로 낙내가 철탑 상부를 직격합니다. 본래대로라면 뇌전류가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빠지지만 그게 아니라 철탑 저항이 크면 얘가 애자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암이 있으면 요렇게 있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아크를 이제 일으키면 섬낙, 반대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아크를 일으키면 역섬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탑의 요 다리에다가 요렇게 땅을 파서 요렇게 매설지선을 묻어갖고요. 지면과의 접촉률을 늘려서 철탑의 저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철탑의 탑각 접지 저항을 작게 한다. 이 얘기죠.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아까 했죠. 37번. 배전선로 말단에 역률이 0.6이고요. 늦은 60kW의 평형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 자, 키워드죠.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 내용이 숨어 있냐면,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건, 역률을 100%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역률을 10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딱 하나만. QC는 P의 탄젠트 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정말 중요하다. 이 P는 무슨 전력이냐면 유효 전력을 말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유효 전력이 얼마예요? 60이네. 자, 지금 요거 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QC는 P의 탄젠트 세타라며. 그러면 유효 전력이 60이죠. 우리가 말하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이 0.6인가요? 사인 0.8이네.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80 kV 암페어가 나옵니다. 3번이죠. 자, 38번 보겠습니다. 부하의 역률을 개선했을 때 이제 그 사항으로 틀린 거죠. 네. 자, 먼저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역률 개선 시 역률을 연률이라고 예. 역률을 개선 시 2점 네 가지를 써볼게요. 첫 번째가 전력 손실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력 손실은 V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P제곱의 R이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그쵸? 얘 값을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얘 감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 강화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화는 V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전압 강화 줄어요. 세 번째가요.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합니다. 설비 용량에 뭐가 증가한다? 여유가 증가해요. 그만큼 유효분이 많아지고 무효분이 적어지죠. 네 번째가 전기 요금도 절감됩니다. 이때 선로 전류가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나머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오히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전류는 삼상을 기준으로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죠. 역류를 개선하면 전류는 오히려 감소하죠. 다른 조건이 일치했다고 보면. 그쵸? 그러니까 요게 0.6에서 0.8이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6에 0.8로 계산한다면 오히려 감소하죠. 자, 39번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서 동기 조상기로 이제 그 갖는 이점이죠. 좀 이렇게 해볼게요.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 조상기의 비교예요. 자, 그냥 이들은 조상 설비죠. 조상 설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조상기고요. 전력용 콘덴서라고 해볼게요. 먼저 무효전력이에요. 무슨 전력? 무효전력. 동기 조상기는 진상, 지상 양용이죠. 하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온리 진상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조정입니다. 전압 조정. 동기 조상기는 이렇게 둘 다 능력이 있으면 연속적이다라고 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하나 능력만 있으면 불연속 계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뭐가 된다? 연속적이다. 전력용 콘덴서는 불연속,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계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송전, 다른 말로 시충전이라고도 해요. 요거 이제 고장난 송전선을 재투입하는 행위인데 동기조상기만 가능합니다. 얘는 불가능하고요. 비고,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해볼게요. 비고. 여기서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여 역류를 조정하는 기기를 말하고요. 이것은 손실이 큽니다. 회전기로서. 다만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의 역류를 뭐한다? 개선하죠.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비교를 물어봤죠.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서 동기조상기가 갖는 이점이죠. 이 2번이죠.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죠. 네. 자, 마지막 특유 속도가 낮아요. 고낙차 우리가 이제 특유 속도 유수와 이제 러너의 이제 상대 속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고낙차용이 특유 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펠턴 수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낙차용에 사용되는 이제 이 수차를 물어보면 펠턴 수차 기억해 주세요. 요 놈은 특유 속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특유 속도가 이제 크면 전압차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하나 요 프로펠러 수차는 전압차용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튜블러 수차가 있어요. 요 놈은 역시 전압차용입니다. 조력 발전에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요. 그냥 수차는 모르면 펠턴 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수차의 종류와 그 특유 속도의 그 사용 한계인데 뭐 이제 프로펠러 이제 카프란 밑에 프로펠러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빠졌지만 요거 이제 하나 빠졌어요.
그 튜블러 수차 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5년 우리가 이제 3회 이제 전기기사 전력공학 해설이었고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 세모친 거는 그냥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번 그림 나오는 순간 2배 그냥 그러고 가자고요. 22번 이런 거 버리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갖고 33번이죠. 이건 뭐 제가 욕심 없어요. 네. 36번도 조금 세모치기는 좀 그래요. 최근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는 우리가 변압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 정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25년 마지막 회차 해설이죠. 네, 기사. 어느 시점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험은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좀 올인하셔갖고요. 조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